아파서 목소리가 안 남아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민집을 끝내야 되는데 밀렸어요. 그래갖고 오늘 다 할 거예요. 21번 금전 채권 외에 채권에 기초한 강제 집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금전 채권 외의 채권이죠. 그러니까 금전 아닌 채권이겠죠. 부동산의 인도명령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 부동산의 인도명령. 결국 부동산에 인도명령이 있다. 인도명령이 있어요. 그러면은 명령의 집행력은 누구한테도 미친다? 집을 내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 이게 집 내놔를 누구한테도 할 수 있어요? 채무자 말고 채무자 가족한테도 가능하다. 근데 얘네가 같이 살 필요가 있다 없다? 꼭 같이 살 필요는 없다. 이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한다, 영위하지 않는다. 이거 가끔 이제 바꿔서 나오더라고요. 부동산 인도 청구의 집행을 할 때 강제 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어 이를 인도하려고 하나 인도받을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 등이 없는 경우 동산을 스스로 보관하거나 채권자 또는 제3자를 보관인으로 선임하여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며 집행관, 채권자 등은 발생한 보관 비용에 관하여 동산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은 뭐예요? 네가 내 돈 주기 전까지 나 이거 너 안 줘. 이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인도 청구가 있었어요. 나 이거 내놔. 강제 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어.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뭐 있었어요? 뭐 냉장고? 뭐 이런 거? 이를 인도하려고 하나 인도받을 채무자가 없어. 채무자가 없어서 이거는 빼고 부동산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집행관이 동산을 스스로 보관하거나 그럼 집행관이 일단 보관을 해요. 채권자나 제3자가 일단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관인 이거는 선임을 하겠죠.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며 집행자나 채권자들 냉장고 보관하려면 이게 보관 비용 전기세 막 이런 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창고에다가 해놨다. 그럼 뭐 창고 임치 비용 뭐 이런 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채무자가 와가지고 저 이거 주세요 하게 되면 너 이거 보관 비용 내놓을 때까지 이 물건 못 줘. 라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대체 집행을 위한 수권 절차는 수권 결정은 즉시 집행력이 생기고 수권 결정 그 자체는 집행 권한이 아니므로 수권 결정에 대해서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한 개의 결정으로 수권 결정과 대체 집행 비용 선지급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 집행 선 지급 결정 부분은 집행 권한이 되고 대체 집행 비용 선 지급 결정을 집행할 때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그래요. 아이씨 말이 너무 왜 이렇게 길어. 그쵸? 대체 집행. 대체 집행은 그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가름하여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방법. 뭐 이런 말인데 채무자한테서 일단 비용을 받아요. 추심을 해요. 이 비용으로 채권자나 제3자가 채권의 내용을 가름시키는. 그러니까 뭐야 부동산 등기 청구권이 있다. 그러면은 그 법원의 결정을 받아가지고 채무자한테서 이거를 실현시킬 만한 그 비용을 받아가지고 이 채무자에 가름하여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그 부동산 등기 청구를 실행한다든가 뭐 이런 뭐 대위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본인이 저기를 권리를 그 받아가지고 하는 거라서 채권자 대위권이랑 조금 다르겠죠. 뭐 어쨌든 대체 집행을 위한 수권 결정. 결국 그러니까 대체 집행을 하려면 법원에서 그래 너한테 권리 줄게 라는 수권 결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권 결정. 수권 결정은 바로
즉시 집행력이 생기고 수권 결정의 집행문 자체는 필요 없어요. 그냥 대체집행 수권 결정 받으면 그 자체로 그냥 즉시 집행력이 생기는 거야. 수권 결정에 대해서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한 개의 결정으로 수권 결정 플러스 대체 집행 비용, 이건 채무자한테 받겠죠. 먼저 내놔. 내가 집행하기 전에 네가 먼저 돈을 내놔. 결정을 했어요. 이게 한 번의 결정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에 나왔다는 소리겠죠. 그럴 경우에는 선지급 결정 부분은 여기가 집행 권한이 되고, 이게 나중에 이거 가지고서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집행을 할 때는 집행문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그 수권 결정 자체가, 수권 결정은 어쨌든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대체 집행 비용 선지급 결정도 수권 결정이랑 같이 나왔다는 이유로 이게 수권 결정처럼 집행문 부여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대체 집행 비용 선지급 결정이 수권 결정이랑 같이 결정됐더라도 얘는 그냥 집행 권한이고 나중에 집행을 실시할 때는 집행문이 필요하다, 부여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두 장 해주지 그냥 헷갈리게.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화해조서에 대해서 집행문이 부여된 후 등기 의무자가 집행문 부여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문을 제출한 경우 등기에 기입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이거 저 뭔 말인지 이해하는데 좀 어려워. 조건부 의사 진술을 명하는 화해조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집행문이 부여가 됐어요. 이게 집행문이 부여가 된 거죠. 등기 의무자가 집행문 부여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요. 근데 하여 위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에 의한 강제 집행을 정지한 자는 결정문이 제출된 경우에, 결정문을 제출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에 기입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조건부 의사 진술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조건부 의사 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조건이 성취되어 집행문이 부여될 때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조건부 의사 진술은 조건이 성취되면 의사 진술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야? 효력이 발생했다는 말이에요. 집행기관이 관여하는 현실적인 강제집행 절차가 존재될 수 없어서 강제집행의 정지도 있을 수 없으니, 자, 의사 진술이 됐어요. 그러면은 얘는 그 현실적 강제집행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 이의 신청이나 뭐 이런 게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겠어요? 이의 신청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어쩌고저쩌고 이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차피 이의 신청을 기입을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설령 법원이 집행문을 부여한 후에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에서 강제 집행 결정을 하였더라도 이거는 강제 집행 정지 결정에 구애됨 없이 등기 신청을 받아들여 등기를 기입을 할 수 있다. 강제집행 정지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 너무 어렵지 않나요? 전 너무 어려워요. 왜 안 지워져? 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간접 강제 결정에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는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사용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간접 강제 결정해서 이때까지 돈 갚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한 달이 지난 후에 변제를 했어요. 그러면은 채권자는 야, 이 기간에 있는 그 지연 배상금 내놔. 이거를 강제 집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받아야 될 돈이니까. 그쵸? 자, 22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배당이의 소.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촌과 인용되어 피고에 대한 애초 배당표상 배당액을 원고의 채권이 전부 만족받을 때까지 추가로 배당하고도 남는 돈이 있는 경우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틀리게 해서 많이 나오는 선지 중에 하나인 거, 정답 선지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어쨌든 채권자가 배당이소를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배당표에 문제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이 됐어요. 그러면은 피고의 애초 배당표상 배당액을 원고의 채권이 전부 만족받을 때까지 추가로 배당하고 원래 피고가 받기로 한 돈에서 원고한테 추가로 배당을 해줘요. 배당이소에서 승소를 했으니까. 남는 돈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남는 돈이 있으면 이걸 채무자한테 교부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피고 안 그래도 배당이소 해가지고 돈도 그 원고한테 다 뺏겼는데 채무자한테 주면 안 되고 피고한테 배당해야 돼요. 그래서 채무자가 아니고 피고. 이걸 채무자니 채권자니 뭐 이렇게 많이 바꿔놓긴 하더라고요. 피고한테, 원고한테 돈 주고 남는 돈은 피고한테. 자,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에서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 심리 대상이고 원고의 채무자나 소유자로서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조장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자,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에서는 피고로 된 채권자, 얘네가 누구를 대상으로 저기를 했겠어요? 채권자를 대상으로 했단 말이죠. 소재기를. 얘네가 원고잖아요.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만 심리 대상이고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로서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제 채권 없어요 라고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얘기의 배당액이랑 이거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이것만 주장 증명하면 된다. 뭐 다른 거 나의 권리라던가 뭐 이런 거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거예요. 자, 배당이의 소송에서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 원고라도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선지. 준비기일에 출석했어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 가등기권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 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한 바 없다면 배당이의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 자, 가등기 담보, 뭐 양도 가등기, 뭐 양도 담보,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독특한 면이 많잖아요.
그러면 다 정리할 수는 없고, 담보 가등기권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 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럼 얘는 배당 이소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없다는 거죠. 가등기 담보권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 이해소를 제기할 수 없다.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 이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 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고, 이는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것도 순위, 그리고 선후 이거에 관한 문제죠. 자, 채권자가 배당 이의소를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가 원고가 되겠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저기를 했는데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이 됐어요. 존재하지 않아. 없어.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 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당함에 있어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고, 자, 계쟁 배당 부분 가운데서 계쟁물인 배당 부분 가운데서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그러면서 얘가 배당 이의소를 제기했으니까 저 더 받을 거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도 없고, 이는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한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얘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었어. 근데 만약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해가지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얘의 채권이 좀 덜 저기가 되면은 얘의 채권도 얘가 배당액도 더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배당이소를 제기를 안 했어. 후순위인 얘만 배당이소를 제기를 했어. 그러면은 계산할 때 있어서 이의 신청 안 한 채권자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얘 것만 생각하라 이거죠. 왜? 권리 위에 잠자는 자. 얘는 만약 자기의 권리가 있어도 찾아먹지 못했고 얘는 찾아먹으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얘 것만 더 해주자. 이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집행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민사집행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하나 비교적 복잡한 법률 판단을 필요로 하는 집행행위라든가 관념적인 명령으로 족한 집행처분 등은 민사집행법상 특별히 규정을 두어 집행법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집행관이 실시하는 집행에 관하여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협력이나 간섭이 필요하도록 하고 있다. 당연하겠죠.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하지만 이게 복잡하다 혹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집행법원이 협력을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간섭을 하거나 이러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면 안 되니까. 집행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의 사무에 종사하는 독립된 단독제 사법기관이고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그 직무상 당연히 알아야 할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고 조사를 게을리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쳤고 타인에게 소해를 가한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 의무가 배제된다. 당연히 아니겠죠. 일단 자연인인 집행관은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국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행관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거를 몰라가지고 뭔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공무원이 잘못해도 우리 국가한테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국가도 어쨌든 집행법원이든 뭐든 국가기관인데 그 부분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국가도 손해배상 의무가 있겠죠. 집행법원은 법률이 특별히 지정되지 아니하면 집행 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할 곳에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부동산과 채권이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집행은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집행법원은 가압류 가처분 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 집행법원은 집행 절차를 실시할 곳이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되는데, 부동산과 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명령, 그러니까 보존처분이죠. 집행을 신속하게 요하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 명령을 한 법원에서 한다는 거죠. 그거를 딱히 막 다른 애들이 하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저쪽 관할로 넘겨주고 이런 거 안 하고,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은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집행법원, 그거를 발령한 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한다고 해요.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단독 판사로 구성되고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제54조에 의하여 신설된 사법보좌관이 집행법원의 사무 중 상당 부분을 처리하고 있다. 이 사법보좌관이 하는 일, 아닌 일, 이것도 가끔 문제 나오죠. 아씨, 이거 어떻게 다 외워? 청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집행 방법을 판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체 집행과 간접 강제는 제1심 법원이 집행기관이 되고, 외국에서 강제 집행을 할 경우 공공기관의 법률상 공조를 받을 수 있는데, 외국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에 의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때에는 1심 법원이 외국 공공기관 또는 영사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이건 되게 낯선, 잘 안 나오는 내용이고, 딱히 중요하다고 하기도 애매해서 이건 100% 답이 아닐 것 같아. 이런 손지 중 하나죠. 근데 이런 것도 바꿔놓을 수도 있어. 충분히 그러고도 남지. 어쨌든 청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집행 방법을 판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대체 집행과 간접 강제는 제1심 법원이 집행기관, 집행 방법을 뭐 어떻게 할까? 이걸 1심 법원이 하고, 만약에 외국에서 강제 집행을 해야 한다. 그 외국 공공기관의 법률상 공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외국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또는 이럴 경우에는 외국 공공기관의 공조를 받거나 대한민국 영사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을 때는 1심 법원이 공공기관 또는 영사에게 촉탁, 이것 좀 해주세요, 해야 한다는 거죠. 집행 부여 여부와 관련된 구제수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승계 집행문 부여소를 제기한 원고가 기존 확정 판결상의 원고와 동일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확정 판결상의 피고들 역시 동일성 여부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으로 피고들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이게 뭔 말이에요? 원고가 승계 집행문에 대해서 부여의 소를 제기를 했어요. 기존 확정 판결상에, 근데 이게 원래 확정 판결이 났는데 여기에 원고와 동일인인지는 모르겠어. 확정 판결의 피고들 역시 제 동일한 애들 아니에요, 이렇게 다투고 있는 경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으로 피고들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보호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원고가 그래서 피고들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구하는 거죠. 피고들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왜냐하면 승계집행, 나 이거 집행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피고들이 쓸데없는 저기를 한 거잖아, 원고 입장에서. 그러니까 별도의 소를 제기를 해서 이거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놓으라고, 이거 말소해 라고 할 만한 권리보호 이익을 부정할 순 없다는 거죠. 누구 말이 맞는지 지금 모르는 거잖아. 자,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를 부인하여 다투는 경우 승계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해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때 승계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승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채무자가 있는데 다른 채무자한테서 승계를 받았다고 얘는 부인하는 거죠. 그 부인을 하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승계
집행문 부여 이의소를 제기를 해야 돼요. 이때 승계사실에 아니요 제 승계인 맞아요 라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채권자가 주장을 증명하는 채권자가 제 승계인 맞아요 라고 주장을 해야 하는 주장하고 있는 채권자가 증명을 해야 할 책임을 가진다는 거죠. 원래 항상 주장하는 자가 책임을 갖는 걸로. 채권자의 승계인이 승계 집행문을 내어준 경우에 채무자만이 승계 사실에 다투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권자가 그 승계 사실을 다투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자, 채권자의 승계인이 있어요. 승계 집행문을 내어줬어요. 그래서 얘는 승계 집행문을 가졌어. 그러면은 채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승계인 아니에요.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죠. 제기할 수 있고 채권자가 그 승계 사실을 다투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채권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채무자만. 자, 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 거절 처분을 한 후에 상소에 따라 소송 기록을 상급심 법원에 송부한 경우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한 집행문 부여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자, 1심 법원 사무관 등이 이제 집행문 부여 거절 처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소에 따라 소송 기록을 이제 상급심 법원에다가 송부를 했어. 그러면은 얘네한텐 더 이상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한테 이의 신청을 해봤자 더 이상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단 말이에요. 얘네는 더 이상 아무 저희가 없는데 하려면은 얘네한테 권리가 가 있으니까 얘네한테 해야지. 그래서 이거는 부적법 각하된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 양자의 목적이 동일한 이상 채무자는 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청구 이의소의 이의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자, 아무리 양자의 목적이 동일하다고 해도 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청구 이의소의 이의사유를 주장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민사집행은 뭔가 되게 호환이 안 되는 되게 딱딱하고 보수적인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거 대체할 수 있다. 이걸로 저거 대체할 수 있다. 이런 건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답은 5번. 이거는 아까 본 거랑 조금 그 겹치는 느낌이라 비슷한데 뭐가 다르지?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와봤는데 방금 전 문제예요.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하여는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로 불복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에 대한 개시 결정을 한 집행법원에다 하는데 즉시 항고로 인하여 기록이 항고심에 있는 경우에도 이의 신청은 개시 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자, 아까 전에 여기서는 제1심 법원 법원사무관들이 집행 부여 거절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은 상소에 따라 소송 기록을 상급심 법원에 송부한 경우 1심 법원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왜 하나는 상고로 올라갔는데 집행법원에서 그대로 하고 하나는 신청에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저번에 민지유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완전 다른 거라고 얘기하는데 내 눈에 비슷해 보이는 걸 어떡해. 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이거는 강개결이잖아요. 개시 결정. 이거는 집행문 부여잖아요. 그쵸? 이로 불복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을 이때는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법원에다 이의 신청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그 집행문 부여는 상급심 법원으로 뭐가 송부돼 있으면은 집행문 부여에서는 그 집행 그 뭐야
집행부 부여 거절 처분에 대해서 1심 법원에다가 이의 신청하는 건 부적법하다라는 거고,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은 무조건 개시 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제기를 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저 이거 맨 처음에 엄청 헷갈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건 왜 펜슬로 하면 안 되냐? 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민사집행법 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집행 선고인은 종국 판결이 집행 권한으로 된 집행 절차에서 집행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실체상의 사유를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로 할 수 없다. 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었어요. 개시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있었어요. 이거는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이라서 가집행 선고인은 종국 판결이 집행 권한으로 된 집행 절차에서 집행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실체상의 사유를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로 할 수 없다. 얘는 뭐라는 거예요? 집행에 관한 이의. 그러니까 가집행 선고인은 종국 판결이 집행 권한으로 된 집행 절차에서 집행 채권이 소멸되었다. 집행 채권 소멸은 집행이 아니고 실체상의 사유이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다른 거 해야 된다. 실체니까 뭐 청구이의소든가 뭐 이러겠죠? 집행이의소는 집행이의소지. 또 강제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또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과 성질이 비슷하다. 여기 포함된다는 건지 아닌 건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강제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재판 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 의제 자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하고, 이는 민사집행법 268조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도 준용되므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재판 절차에서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에서 민사집행이 결국 민사소송의 한 그 부분인데도 민사소송법상에 뭐가 준용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것도 재판상 자백, 의제 자백 이거는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도 준용되므로, 그러니까 준용되지 않는 게 준용된다는 거죠.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재판 절차에서도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 자백에 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제가 진짜 옛날 오랫동안 몰랐던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그리고 이는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이 두 개가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냥 경매 개시 결정만 보고 뭐가 다른 거지? 이러고서 그냥 이해를 못했어요. 엄청 오래. 민사집행법. 아니 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랑 담보권 그런 걸로 하는 이의 결정이랑 다르다는 걸 왜 나한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알려줬는데 제가 몰랐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서도 민소상 자백은 준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임의 경매에서도 이거는 똑같다. 임의 경매 같은 경우에 담보권 실행의 경매는 조금 더 널널하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것도 준용되지 않아서 민소는 안 된다. 재판상 자백 뭐 이런 거는 안 된다. 자, 신청 채권자로부터 변제 유예를 받았음이 원인으로 한 임의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의 기한은 매각대금 완납 시이며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는 이의 신청의 최고가 매수인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
신청 채권자한테 저 변제유예 받았어요. 좀 늦게 갚으래요. 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이미 경매 개시 결정에 이의 신청을 했어요. 기한은 근데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 돼? 매각대금 완납시까지 하면 돼요. 그리고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는 그리고 매수 신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의 신청에 최고가 매수인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 없어요. 왜? 저 돈 갚기로 해서 임의경매 자체가 이제 약간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취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신고 정도까지는 저 최고가 매수 신고했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이제 동의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거겠죠. 아직 돈도 안 냈고. 자, 사법보좌관 규칙. 과목에서는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따라 재판을 사법보좌관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법보좌관이 행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재판은 판사가 담당한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의 신청이 이의 신청이 있는데 사법부에서 사법보좌관이 뭐 이거를 하고 할 수 있고 판사가 이걸 할 수 있고 이게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신청에 대한 재판은 사법보좌관이 못해요. 그래서 사법보좌관이 해야 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 사법보좌관이 경매 개시 결정을 했어요. 그래도 여기다가 이의 신청을 하려면은 누구한테 해야 돼? 이의 신청은 판사한테 해야 돼요.